미국이 1년에 내는 빚 이자만 1,400조 원, 국방비 전체를 추월했습니다. 80년 동안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왜 하필 지금 유럽에서 전투기와 군함을 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미국이 왜 빚 때문에 유럽에서 군대를 빼는지, 그리고 왜 크립토에 주목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미국이 올해 빚 이자로만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을 내는데 국방수권법이 승인한 국방비가 8,906억 달러니까 세계 최강 군대를 굴리는데 드는 돈보다 이미 빌린 돈의 이자가 더 커진 셈입니다. 이자를 내는 일 자체야 해마다 있었지만 올해 달라진 건 그 이자가 놓인 순서여서 미국이 1년 동안 쓰는 돈 가운데 이보다 큰 항목은 이제 사회보장 하나만 남았고 의료도 국방도 그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의 순서가 이렇게 뒤집힌 바로 그 해에 미국은 유럽에 두고 있던 전투기와 군함을 단계적으로 빼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세계 경찰이라는 말이 오해를 만드는데 미국이 지난 80년 동안 실제로 해온 일은 남의 나라를 대신 지켜주는 자선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닷길을 열어두는 사업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교역량의 80%가 넘는 물량이 배에 실려 움직이고 그 배들이 말라카 해협이든 호르무즈든 수에즈든 어디를 지나더라도 해적이나 특정 국가의 해군에 발이 묶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무역이라는 게 성립하는데 그 보장을 미 해군이 자기 함대로 대신 서준 겁니다. 항행의 자유라는 말이 원래 그런 뜻이고요. 이 보장이 깔리고 나자 원자재를 싸게 실어오고 완제품을 안전하게 실어내는 일이 당연해지면서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군대에 들어갈 돈까지 공장으로 돌려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길이 열렸었습니다. 일본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1% 안쪽으로 묶어둔 채 반세기를 보냈고 독일은 냉전이 끝난 뒤 그 아래로 더 내려갔는데 아끼고 남은 그 몫이 고스란히 공장과 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유럽이 복지에 그만한 돈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유럽이 얌체여서가 아니라 안보를 미국이 맡아준다는 계약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공짜는 아니어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는 대부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흑자를 낸 나라들이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였는데 지난 20년 동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던 두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었다는 사실이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국은 물건을 사주느라 빚을 내면서도 그 빚을 받아줄 손이 늘 대기하고 있었으니 이자를 아주 싸게 빌릴 수 있었고 보호비를 현금으로 걷는 대신 자기 빚을 받아주는 형태로 거둔 셈입니다. 지키는 쪽도 지켜지는 쪽도 이득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80년이나 굴러갔고요. 이 계약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건 올해 호르무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협이 막혀 상선 수십 척이 발이 묶이자 미국은 곧바로 호위작전을 띄워 그 배들을 빼냈고 중부사령부가 작전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유럽에서는 정반대로 물량을 줄이고 있으니 같은 나라가 한쪽 바다는 군함을 보내지키고 다른 쪽에서는 손을 떼는 셈입니다. 지켜서 남는 게 있는 길목과 그렇지 않은 길목을 갈라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다만 이 계약에는 조용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바닷길을 지키는 데 드는 값보다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커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건 바로 그 조건이 무너졌다는 신호여서 국채를 사주는 대가로 세계의 항로를 지켜온 나라가 이제는 그 국채에 붙는 이자를 감당하느라 항로를 지키는 돈보다 더 큰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받는 값보다 치르는 값이 커진 계약을 언제까지고 끌고 가는 나라는 없고요. 그래서 미국이 요즘 내놓는 말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유럽은 국방비를 더 늘려라.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라. 지켜주는 대가로 국채를 사가라고 하던 나라가 이제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말만 바뀐 게 아니라 물량이 함께 빠지고 있어서 더 분명합니다.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 5,000명이 이미 빠졌고 폴란드에 새로 들어가기로 했던 기갑여단은 준비 단계에서 배치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서명된 국방수권법에는 유럽 주둔 미군을 7만 6천 명 밑으로 줄이는데 예산을 쓸 수 없고 50만 달러가 넘는 장비를 유럽 밖으로 빼내는 것도 안 되며 유럽 사령관이 나토 최고 사령관 자리를 내려놓는 것도 막는 조항이 함께 들어갔고 굳이 줄이려면 국방장관이 동맹과 협의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국익에 맞는다는 근거를 의회에 증명해야 합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두던 병력 배치를 법으로 묶었다는 건 병력이 실제로 빠질 거라고 의회도 봤다는 뜻이죠. 유럽은 이 신호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독일은 헌법에 박아둔 부채 상한 규정을 고쳐 국내 총생산의 1%를 넘는 국방비를 아예 그 계산에서 빼버렸고 폴란드는 국방비를 총내 총생산의 4.8%까지 올려 나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됐으며 나토 회원국들은 스페인 한 곳을 빼고 2035년까지 그 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는 데 서명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가 지난 한 해에 늘린 국방비만 1,390억 달러,
1년 만에 20%가 늘어난 규모인데 우산이 여전히 공짜였다면 아무도 이만한 돈을 꺼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달러를 찍는 나라가 이자를 못 갚는 사태야 오지 않겠지만 갚는 방법이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깎거나 통화를 늘리는 세뿐이라면 사정은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병력을 빼는 일이 두 번째 손잡이를 당기는 결과인데 깎을 수 있는 항목이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가 넘는 여기에 함정이 있어서 돈을 넉넉히 풀어 빚을 실질 무게를 녹이려 들면 물가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따라오르고 집값이 흔들리면서 빚이 가벼워지는 만큼 미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부채를 인플레이션 하나로만 처리하기에는 미국 내부 경제가 버텨주지 못한다는 뜻이라 워싱턴은 지금 네 번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공생구조가 흔들린다는 건 미국 국채를 꾸준히 사주던 손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은데 실제로 중국은 지난 10년 사이에 미국 국채 보유량을 3분의 1 넘게 덜어냈습니다. 사주던 쪽이 발을 빼는 만큼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냐가 워싱턴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는데 달러의 값을 고정해둔 코인은 발행한 만큼의 달러 자산을 준비금으로 쌓아둬야 하고 발행사들이 분기마다 내놓는 준비금 보고서를 보면 그 자리가 대부분 만기 몇 달짜리 미국 단기 국채로 채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 코인을 결제와 송금에 많이 쓸수록 국채를 사는 손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규모도 이미 이야기거리 수준을 넘어서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한 곳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가 1,400억 달러를 넘고 이건 독일이나 아랍에미리트가 들고 있는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제조업 국가들이 무역 흑자로 사주던 자리를 이제는 전 세계의 개인과 기업이 달러를 편하게 쓰려는 대신 메꿔주는 셈이죠. 얼핏 보면 달러가 더 넓게 쓰이는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들이 무역으로 벌어서 사주던 국채를 이제 코인 발행사가 대신 사줘야 굴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국채가 다 소화되지 않는다는 걸 미국이 인정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방 과정에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준비금으로 묶어두겠다고 선언한 데다 세금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더 사들일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까지 붙여줬는데 실제로 국고를 열어 매입하는 일은 아직 농담처럼 오가는 수준입니다. 다만 그 논리 자체는 단순해서 총량이 정해진 자산은 먼저 잡은 쪽이 유리하고 그 유리함은 뒤늦게 온 쪽이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따라잡히지 않습니다. 빚을 진 쪽이 빚을 줄이는 방법에는 갚는 것 말고도 자기가 이미 들고 있는 자산의 값이 오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국가 단위에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달러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달러가 아닌 자산을 국가 준비금으로 쌓아두기로 한 겁니다. 달러 가치를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가 달러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셈인 거죠. 이런 계산이 낯설지 않은 건 미국이 이미 한 번 해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은 각국 중앙은행이 들고 있던 금의 3분의 2가량을 자기 금고에 쌓아두고 있었고 브레튼 우즈에 44개국이 모여있을 때 결국 미국이 내놓은 안대로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 앉았는데 정작 1971년이 되자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제일 많이 가진 쪽이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뒤집을 때조차 가장 늦게 손해를 보는 자리를 미국은 금으로 한 세대 동안 누린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강대국들이 그 선점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자산에서 누군가가 먼저 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머지 전부에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기대를 걸고 사들이던 자산이 국가와 기업이 필요해서 사는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금은 완만하게 우상향해온 자산이고 중앙은행이 그 뒤로도 예전 평균의 2배 가까운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비트코인 역시 초기에 몇백 배 같은 수익을 다시 만들어내기는 어렵고 규모가 커진 만큼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사들이는 주체가 개인에서 국가와 기업으로 옮겨가면 상승의 폭은 완만해지는 대신 그 우상향을 떠받치는 근거는 오히려 단단해지는데 기대라는 건 상황이 나빠지면 식지만 필요는 그렇게 쉽게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화로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매달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는 자산이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이 빚을 정리하려고 어디에 손을 뻗는지가 앞으로의 10년을 정할 테니까요. 세계 경찰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들어섰는지는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같은 해 미국은 동맹국까지 관세를 매겼는데 자유무역을 지켜주던 나라가 그 자유무역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는 시간만큼은 뭔가 하나는 꼭 얻어가실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